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1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를 갔더니 국문과는 전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인사관 1층이나 또 편의점 옆에 이렇게 실강이 아니죠.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수업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캠퍼스에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2학기에는 누구 얼마 따라 다 죽어나가지 않는 한 다시 거의 100% 온라인 수업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반갑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이 조금 살짝 감기기가 있어서 좀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좀 훌쩍거려도 좀 양해해 주기 바래요.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네, 이번 주는 이제 11주 차는 이제 K-팝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류의 구분에서 최근에 한류가 제3한류라고 이제 규정을 한다면 어쨌든 간에 K-팝이 그런 아주 한류의 큰 흐름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단초였던 BTS. 그래서 이번 주는 K-팝을 마무리하는 수업으로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와 BTS에 대한 이야기, 마이클 잭슨에 대한 논문 한 편, 그리고 BTS에 대한 저서, 교수님, 이지엔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의 저서에서 선생님이 정리한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K-팝을 마무리하고요. 12주 차에는 K-드라마, 13주 차에는 K-무비,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다시 언어의 문제에 대한 좀 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런 좀 국어학적인 혹은 규범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언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한류와 언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PPT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미리 본 친구들은 아유, 뭐가 이렇게 자료가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씨도 빡빡하고 그렇지만 논문 요약하고 단행본 저서들 좀 요약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글씨를 크게 넓게 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제 좀 따닥따닥 붙여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비슷한 얘기도 있고 앞에서 했던 얘기도 있기 때문에 분량은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네, 마이클 잭슨에 대해 코베나 몰서라는 사람이 1991년에 이제 스타덤 인더스트리 오브 디자이어라는 그런 어떤 단행본색의 이제 논문을 하나 실었는데, 논문 제목은 몬스터 메타퍼라고 해서 Notes on Michael Jackson's Thriller. 스릴러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이제 앨범의 대표곡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이제 그야말로 메가톤급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게 한 그런 스릴러에 대해, 그리고 뮤비, 앨범 그런 특징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제목을 몬스터 메타퍼. 스릴러라고 하는 뮤비를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의 유명한 팝스타들의 뮤비는 한 번쯤은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유튜브에서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좋아하는 드라마나 이런 거 어떤 그런 보는 시간에 한 번쯤은 대중문화사에서 큰 획을 긋는 작품들이니까 아마 보면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화질이 조금 이제 나빠진 경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 꼭 한 번쯤 꼭 볼만한 것이다. 네, 마이클 잭슨의 1981년 스릴러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6,600만 장 이상. 그러니까 이 논문이 쓰여졌던 1990년, 91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호기심이 생겨서 당연히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들어볼 수도 있고 앨범을 살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등재됐고요. 한국어의 경우는 그때만 해도 이 앨범이 얼마나 팔리는지 그런 판매력을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1984년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음반 시장이 좁아서 라이센스 음반은 5,000장만 팔려도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이 스릴러는 라이센스, 이제 외국에 들여온 걸 말하죠. 5만 장이나 팔렸다. 이제 우리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기 무슨 5만 장이야 라고 하지만, 방금
외국에서 들어온 라이선스 음반이 5,000장만 풀려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반향이 대단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어크와 같은 춤도 그렇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는 그런 춤이라든지 스릴러의 뮤비는 한 획을 그는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으로 기존의 제작 관행을 일단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뮤비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뮤직비디오가 거의 영화 수준으로 만들어지죠. 영화 수준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과거의 뮤비는 마케팅 매체였기 때문에 그저 TV 광고 정도? 그런데 스릴러는 이제 좀비물 같은 것이고요. 영화와 같은 서사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마돈나가 어떤 전형적인 내러티브를 벗어난 이미지에 추중했다는데 이제 이때 말하는 전형적인 서사구조라고 하는 것은 진부한 뭐 우리 흔히 아는 것도 있잖아요. 뭐 만나서 사랑하고 으흑하고 뭐 뛰어나가고 그런 것들을 벗어났다라는 건데 이때 스릴러는 그야말로 좀비물 같은 어떤 짧은 영화와도 같은 그런 제작비도 굉장히 크게 투자가 되었었어요. 네, 3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릴러 앨범은 빌보드 200. 그러니까 사실 BTS도 빌보드 200에서 먼저 그리고 그러니까 싱글 차트라고 하는 핫백과 이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그러니까 빌보드 100과 빌보드 200은 달라서, 그러니까 이 빌보드 200 앨범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팬덤만 있으면 되는 거죠. 팬덤만 있으면 되고 지금 이제 빌보드 200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세븐틴이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이제 방탄만큼의 화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앨범이 팔리잖아요. 근데 이 스릴러 앨범은 37주 동안 1위를 했고요. 발매된 그 싱글이 다 줄 세우기를 했어요. 줄 세우기. 뭐 얼마 전에 방탄도 뭐 팬들이 줄 세우기를 했다 어쩌고 했지만 사실 그 시작은 다 이제 이 사실은 시작해 보면 마돈나와 특히 이제 마이클 잭슨이 조금 더 넘었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나이도 비슷한 또래고 한 사람은 여성으로서의 한계, 그렇지만 백인이고 한 사람은 남성이지만 흑인이고 굉장히 참 재밌죠. 한 사람이 여성이고 흑인이다. 그런데 마돈나와 같은 업적을 만들었다. 뭐 지금의 비욘세? 이제 뭐 그래도 비욘세가 뭐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다르지만 비욘세가 젊기도 하지만 이제 마돈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한계를 이제 넘어서는 것이었으니까요.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주자가 넘어서는 것은 사실 좀 쉽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한 가수의 곡이 일주일도 못 돼 연속으로 차트 정상에 오르는 경우는 비틀즈 이후 19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 또 비틀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작년이죠. 버터가 나왔을 때 버터가 계속 1위를 몇 주 했죠? 7주인가 하다가 그 다음에 퍼미션 투 댄스가 1주인가 2주 1위를 하고 또 다시 버터로 넘어가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와 하다가 자꾸 들으면 의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말 굉장한 일을 도대체 왜?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가 나머지 이제 이번 주 뒷부분에 이지은 교수의 이제 그 단행본을 정리한 걸 같이 볼 때는 이제 왜를 찾는 것이죠. 그 왜를 찾는 것은 뭐냐면 뭐 우리가 공장형 어떤 아이돌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한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방탄의 성공을 본받아서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 K-팝이었든 K-드라마든 K-무비든 네, 그래서 평론가들에게도 역시 인정을 받아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3위 그 다음에 그냥 그래미 어워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거나 뭐 이런 당연한 거겠죠. 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릴러의 뮤비의 의의, 네, 연결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찾아보기 쉬우니까요. 지난 그 마돈나의 그 뮤직비디오, 그래서 MTV라고 했죠. 역시 이 MTV도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마돈나는 백인이었고요.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흑인 음악을 배제하고자 하는, 물론 루이 암스트롱 같은 재즈 음악,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클럽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이트 그램이라고 하잖아요. 화이트 그램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뭐 물론 그래도 뭐 최근에는 흑인한테 뭐 상을 수여하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인종적인 한계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릴러가 이런 인종의 장벽을 넘어섰고, 그 이전에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를 만든 라이오넬 리치 같은 흑인 가수들도 알게 모르게 이게 백인 방송, 흑인 방송의 구분이 좀 있었던 면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이클 잭슨이 이런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프린스라고 하는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막 보라색,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작은 흑인 남성인데 하이힐을 신고 보라색 투피스 같은 그런 위아래 양복 재킷 같은 건 아주 이 사람도 결출한 팝스타였어요. 한번 나중에 사실 이렇게 그런 새로운 스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역시 마이클 잭슨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스릴러라고 하는 타이틀 트랙은 빌리진이나 비딥과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빌리진, 비딥 정말 다 대단한 노래들입니다. 여기 이제 사실 선생님은 스릴러보다는 빌리진이 더 좋았는데 빌리진이나 비릿이 더 좋았는데 이제 뮤직비디오가 그래서 이거는 늑대 인간의 감독의 그런 어떤 패러디 비슷한, 그래서 그 좀비물 혹은 늑대인간 뭐 이런 것들, 미국에서 좋아하는 일종의 뭐 장르물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란디스가 제작한 14분 길이의 좀비 패러디물. 14분, 뮤비가 14분입니다. 요즘 음악들이 되게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한 3분? 음악의 길이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선생님도 유튜브를 봤을 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본 게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다 짧아? 볼만하면 없어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생님도 그냥 5분 넘는 거 보기 싫어진 거예요. 5분 넘는 걸 보기 싫어하고, 쇼트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굉장히 짧은 영상들에, 이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긴 걸 보지 못하는, 그래서 드라마를 TV에서 하는 미니 시리즈 이런 걸 못 본다는 얘기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되었던 그 당시 뮤비의 길이가 자그마치 14분이에요. 요즘은 짧아졌지만 사실 방탄의 피땀 눈물도 그게 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14분 길이, 이때의 뮤비는 영화도 아니고 14분이니까 뭐야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뮤비가 긴 것을 과연 여러분들 같은 MZ 세대들이 그렇게 긴 뮤비를 견뎌줄지. 그럼 만약 굉장히 길이가 일반적인 길이보다 뭐 한 5분 이상을 넘는다 그러면 눈을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만두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뭔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여야 하겠죠. 이후 비디오에 삽입된 좀비 댄스는 수많은 모방의 대상이 되고 예산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발매는 1982년 했고, 프로듀서는 전설적인 흑인 프로듀서인 퀸시 존스입니다. 전설적인 흑인 프로듀서죠. 사실 이제 마이클 잭슨은 퀸시 존스, 또 그 다음에 폴 맥카트니, 또 다이아나 로스와 같은, 폴 맥카트니는 비틀즈의 한 멤버죠. 다이아나 로스는 흑인 여가수예요. 70년대, 70년대 대형 여가수로 선생님 어릴 때도 되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사자머리해서 흑인 여성이 되게 예쁜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형 스타로, 그리고 알다시피 당연히 마돈나와 마찬가지로 마이클 잭슨도 이제 자신의 프로듀싱 능력, 작곡 능력, 작사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마이클 잭슨의 성공 요인 The Grain Voice라고 해서 무슨 이게 갈아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가 약간 전형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잭슨 5라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이 같이 잭슨 형제들이라고 해서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렸을 때 노래 불렀던 맨진가?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미성이고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굉장히 잘 추는 사람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이미지 메이킹. 특이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코로나니까 마스크를 끼지만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들이 마스크 많이 끼고 다녔잖아요. 노 메이크업일 때도 끼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 마스크를 끼는 전형적인 그런 틀은 마이클 잭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가 꼈던 그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방어용이 아니라 뭐 좀 되게 독특한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진한 화장을 했죠.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K-팝 아이돌들이 무슨 여자처럼 화장을 한다. 글쎄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분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나 다 화장합니다. 네. 잭슨의 이미지에서 특징적인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변화한 이미지, 성형도 하게 되고 전형적인 흑인 소년의 이미지에서 나중에 흑인인지 백인인지 남잔지 여잔지 사실 그런 어떤 경계성을 의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백인에 대한 희망이었느냐, 뭐 비판적으로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죠. 코를 성형하고 그럴 때는. 네, 자, 그 다음에 신화적 이미지의 재구성. 인정적 모험과 성적 모함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라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네버랜드인가 하는 그 자기 집도 아이들의 세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억울한 누명을 쓰긴 했죠. 뭐 아동 성추행 비슷한 그런 억울한 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적인 이미지를 구성하고 하나의 페르소나, 자신의 그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중스타는 다 페르소나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진짜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낸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 자, 그래서 피터팬 이미지. 마이클 잭슨이 신화적인 작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터팬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또 부정적으로 와서 병리적인 것으로까지. 이제 스타가 뜰 때는 무한히 추앙을 하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또 단순 안티를 넘어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네, 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쪽은 이 마이클 잭슨의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마돈나도 살펴봤기 때문에 마이클 조지프 잭슨이고 1958년에 태어나서 58년 개띠네요. 여러분들한테는 58년 개띠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이제 그 개띠라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60년대생들, 선생님이 60년대생이니까 근데 50년대생이면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58년 그런데 개띠 그럼 이제 좀 놀림받는 그런 띠였어요. 어쨌든 2009년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는 팝의 황제였고요. 네. 1970년대 5명의 친형제 그룹은 잭슨 5. 그래서 11살의 어린 나이에 춤도 추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근데 이 5명의 형제가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아동 학대를 한 거죠. 아동 학대를 한 거고. 그리고 보컬이었어요. 또 이 어린 아이가 보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잭슨 5였는데 마이클 잭슨은 런던에 있는 폴 맥카트니의 이제 집에 머물면서 폴 맥카트니,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이 폴 맥카트니와 지내면서 그 저작권을 마이클 잭슨이 다 갖게 된 그러면서 둘이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스릴러 앨범 속에 맥카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음악성도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여러 음악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이제 그 모타운 레코드, 퀸시 존스가 있는 모타운 레코드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유명한 이제 그 음반 업계로 입사를 하고 또 아까도 말했던 대형 그 흑인 여가수인 다이애나 로스, 그 다음에 스모키 로빈스, 마빈 게이, 스티비 원더 가만히 있자. 아까 내가 I just called to say 그거는 이게 스티비 원더 건가요? 선생님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어찌되었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라성 같은 거물들에게 엄청나게 큰 음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쪽으로 가면 또 영화 마법사에 출연하면서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담당한 이제
프로듀서 퀸시 존스를 만나게 되고 솔로 앨범 오프 더 월, 스릴러, 배드와 같이 이제 그야말로 아주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스릴러와 배드까지가 큰 성공을 하게 되죠. 오프 더 월은 이제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페이보릿 앨범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래미에서 올해의 앨범. 그다음 배드라는 앨범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부터 싱글 차트 1위를 5곡을 만들어내게 되죠.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남성이어서 그런지 마돈나와 같은 어떤 성적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쪽에 가보면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이 배드에서까지 했던 이 성형의 이미지까지가 가장 그에게 외모적으로 최정성기가 아니었나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LP판은 아니지만 CD와 카세트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성형을 하고 그럴 때 조금 안타깝기는 했어요. 뭔가 이렇게 잘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전형적인 흑인 그 청년의 모습이었죠. 네,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서 이제 할리우드 시스템, 네, 그렇죠. 뭐 그레이스 켈리, 또 머릴린 monroe, 그다음 지난주에 마돈나, 우리가 마이클 잭슨은 좀 짧게 했는데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여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해서 그 마돈나라고 하는 여성, 그러니까 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서 그쪽에 투자를 더 많이 했는데 마이클 잭슨도 어마어마한 많은 연구 업적들이 지금 나와 있죠. 어찌되었건 그들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대중문화 패러다임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미 우리가 앞서서 이론적으로 정리해봤던 것들입니다.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기획사일 수도 있고 개인 아티스트일 수도 있고요. 소비자는 팬, 청중, 시청자, 대중, 또 대중문화의 컨텐츠는 음악, 영화, 드라마 당당하고요. 이들은 의사소통의 기본 구조가 점점 변형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니디렉셔널, 일방향적이다가 그 다음에 양방, 바이디렉셔널 하다가 그 다음 멀티디렉셔널, 다양한 방향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현대적인 그런 혁신적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멀티디렉셔널한 그리고 다층적인 그런 어떤 의사소통의 체계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소비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개개인이 선생님도 따지고 보면 학습 콘텐츠지만 뭐 유튜버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생산자가 된 거죠.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네. 기획사와의 관계에 따라 아티스트의 주체적 상위성에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좀 더 기획사의 계약 관계에서 자유로우면 주체적인 아티스트로서 창조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아티스트의 역량이 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계약사랑 결국 갈등이 돼서 뭐 계약 해지하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스타와 스타덤의 존재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생산하는 콘텐츠에 따라 팬과 팬덤에 의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팬과 팬덤은 수동적인 전쟁의 생비자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사실 이거는 과거에는 아마 이런 그레이스 켈리 같은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을까? 마릴린 먼로 같은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말 그대로 한류 시스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강의 평가든 무슨 평가든 평가를 하거나 뭐 아니면 어떤 상품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피드백이 이루어지니까 단순하게 일방향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대중문화의 팬과 팬덤은 우리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산자와 콘텐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특히 최근에 SNS라고 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팬덤을 적극적 생비자로 재탄생시키죠. 한류는 거기에 이제 강력한 힘을 얻었어요. 유튜브, 트위터, OTT 서비스 등. 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갖는 것은 뭐냐면 손안의 미디어. 내 손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또 그러면서 댓글을 달면서 개입할 수 있는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네, 2차 시부터는 2차 시 이후는 이지행 선생의
BTS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살펴보고 한 아이돌 그룹이 학문적 대상으로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 2차 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